네, 최근같이 이렇게 찬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뭐 차 한 잔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저는 스콘 이렇게 한 조각과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커피, 차보다는. 네. 차보다는 커피.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뭐 정기적으로 가집니다. 저녁에도. 정말 티를 드시는군요, 티타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도 좋아하는데 찬바람 불 때는 이렇게 몸을 녹여주는 한번 음료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저희 시간대는 처음이신가요, 저녁 타임에? 아, 그때 한 번 한 뵀었던 번 것 뵀었죠. 같아요. 어. 네. 저도 한 3번째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뭐 개괄적으로 좀 오픈을 해주시고요. 네네. 뭐 관련된 특징 관련해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네. 잘 버텨주고 있고 아, 뭐 예, 하다 보니까 벌써 2,500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예, 금일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네. 물어봐 주시죠. 일단은 뭐 매크로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쪽의 소비자 물가가 꺾이고 있는 분위기는 완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9.1 고점을 찍은 이후에 8.3, 7.7, 6.5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중요한 지표는 전 세계에 모두 바라보고 있는 미국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FOMC 쪽에서는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사실 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피벗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Don't fight the Fed일 것 같아요. 연준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협의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파월이 언급한 것 중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제 디플레이션과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내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생산 수준 자체가 저하가 되게 돼요. 그럼 이 저하된 생산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실업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우리는 금리를 안 내릴 거다. 계속 올리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ADP 민간 고용이 지금 10만 6천으로 예상을 굉장히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네. 고용이 계속적으로 꺾이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여전히 연준의 말이 맞구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릴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졸치라고 해서 월간 구인하고 이직 보고서 이게 또 이 이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지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1월에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에만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연준이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고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고 거기에서도 상당 기간 오랜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근거가 되고 있는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깨지는 지표가 결국에는 1월에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위험자산 쪽에 있었던 유동성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백머니 무브를 해서 이게 유동성들이 일부가 위험자산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라던가 그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쪽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왔고요. 외국인들도 사실상 1월 한 달에만 코스피에서 6조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전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매도했냐? 6조 5천억 매도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매도했던 걸 1월에만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유동성들이 외국인에 의해서 일단은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금리라던가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것들을 실적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얘기예요. 가다가 기울기가 여전히 올라가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던 기울기가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금리라던가 물가가 꺾이는 신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물가가 꺾이는 시점이 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입장에서 연준의 피벗까지도 그렇다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유동성들이 옮겨오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일단 2월에도 여전합니다.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 섹터, 전 업종을 다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운송 장비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이어지는 분위기가 2월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가는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되는 것 같고 네. 금리 인상도 맥시멈 뭐 한두 번 정도면 끝난다고 그래도 볼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특징적으로 봐도 이제 전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이 있으시면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전기전자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운송 장비단에도 네. 수급들이 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오늘만 외국인들이 5,9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 이게 장 초반에는 사실 이 정도로 매수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동시에 같이 뱉어낸 매물을 개인들의 매물과 다 같이 외국인들이 받는 형태가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중심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에 3,100억 가까이의 물량들이 여전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오늘도 많이 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운송 장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들이 이제 자동차 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완성차 쪽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이게 이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이때 이제 잘 올라가다가 사실상 121선 저항에 막히면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3개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상 저는 약간 이 자동차 완성차 쪽에 대해서는 어떤 소재라던가 이런 쪽들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시각 자체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뭐 지분율을 크게 줄인다거나 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가동이 되면서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38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뭐 투신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많이 매수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200억 가량을 매수하고 다시 한번 개인들이 물량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아쉽게 121선을 장중에 돌파 시도를 했으나 결국은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여러분들이 좀 가격 인하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미국이라던가 중국 쪽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들은 테슬라는 왜 가격을 인하를 해야만 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가 전무후무하던 시절에 정말로 브랜드상으로는 어떤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 대비했을 때는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시대 빅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북미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최고의 전기차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차다라고 했을 때는 이꼴 공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저는 좀 깨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북미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점유율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78%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21년 3분기가 되니까 점점 낮아지죠. 70% 초반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64%, 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흐름들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돌아서는 흐름 내에 다 같이 편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전기차 모델이 한 60개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게 2025년이 됐을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었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쪽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전기차들을 지금 생산할 준비들을 하고 있고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시장을 선점을 했었던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분, 지금 테슬라에는 전기차밖에 없죠.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25.9%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 물론 아직까지 전기차 전환을 완전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다수 포함된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포드도 가격을 인하하는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8%를 최대 미국에서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3.6%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낮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또 있을 거고요. 이런 속에서 자동차의 가격까지 인하를 한다.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 늦게 뛰어든 만큼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GM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게임에 일단은 불참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쪽들은 영업이익률이 한 6%대 초반에서 중반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갉아먹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들을 봐가면서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한 6.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는 문제가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이 톤당 1억을 넘기고 탄산 리튬,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도 톤당 1억을 넘겼다가 지금 살포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한 4%가량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공급단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이 크게 꺾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지금 한국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추가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미 한 번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라던가 기아를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 이미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급의 포드의 마하4E 이런 차량들이 지금 우리의 차량 가격보다 더 저렴해지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저렴해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제가 표를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표입니다. 현대차가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왜 증감을 했나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이런 분석 자료인데요. 2021년도에 현대차가 영업이익을 6조 6,800억가량 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9조 8,200억. 숫자만 얼핏 놓고 보면은 잘 된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환율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된 수치를 보면은 3조 1,41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율 효과가 무려 3조 7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38%를 차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변해왔나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022년에 원달러 환율 평균 가격이 1,292원이었습니다. 1,3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당연히 1분기에 가장 낮았어요. 1,205원이었고요. 2분기에는 1,260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3분기가 되니까 1,338원까지 올라갔었고요. 4분기가 되니까 이게 또 올라가서 1,359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제 킹달러 이렇게 불리던 것들은 좀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220원 수준까지 환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영이 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던가 기아가 누렸었던 환율 효과가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 효과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석 자료 나온 것들 보면은 여태까지는 전기차의 수요가 북미 쪽에서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미국이 전기차를 가열차게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완성차 업체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삼원계 배터리 NCM 쪽에 그리고 NCA 이런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10개 이상이 지금 현지의 공장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지는 상황에서 마하포이, 아까 포드 차량 가격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북미 쪽에서 지난 6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에서 9%까지 끌어올렸던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치킨 게임을 당분간 해도 우리는 문제 없다라는 이런 영업이익률의 숫자에 자신한 근거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차량을 잘 만들었고 굉장히 좋은 차량을 만들고 디자인도 좋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왔었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테슬라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렇게밖에 없었고 GM은 그 당시에 이제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는 각 완성차 업체당 20만 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무한정으로 주겠다라는 부분까지 또 들어왔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노리는 부분들은 이런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차량들까지도 가격 할인을 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로 들여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가격 인하 정책이 전 모델, 테슬라의 전 트림이 다 8,5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전 모델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오늘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슈를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시간 할애가 조금 많았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예를 들어서 오늘 강했던 인터넷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페이 관련된 주라든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도 맞아요. 부각이 네. 됐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아까 타이어 업종도 오늘 굉장히 괜찮았고, 네. 자동차, 조선, 인터넷 관련, 전자결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타이어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일반 내연기관차, 우리가 사용하던 내연기관차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달라요. 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팔리는 비중은 내연기관차 쪽이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수혜를 다 누릴 수가 있고요. 지금 원가 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비스 업종 이쪽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장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동안 PER을 받아왔었던 것들이 꺾였죠. 그런데 그 PER을 외국인과 기관의 유동성들에 의해서 다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똑같이 10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PER을 예전에는 30배 주던 게 10배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10배 이제 싸 보이니까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다시 15배, 20배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숫자 10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가총액은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아직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제가 의미 있는 매수라고 말씀드리면은 1번이 강도, 2번은 지속성이에요. 그런데 강도는 가끔씩 의미 있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속성은 따라주질 못하고 있어요. 전기전자의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네이버, 애플페이죠. 네.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상 이게 어떤 시장 판도를 크게 뒤집어 놓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삼성페이가 너무나도 잘 돼 있고요. 이건 마그네틱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NFC라는 근거리 통신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말기를 또 사업자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큰 대기업이라던가 가맹점들은 물론 갖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영세 사업자들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삼성페이 쪽의 대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변동성에는 역시나 좀 주의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가 가장 메인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상황이 있나요?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뭐 특별한 상황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마지막 보루,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 이런 쪽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로 꺾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꺾인다라는 가정을 계속 하시면서 유동성들이 안전자산에서 얼마나 더 빠르고 강하게 넘어오는지 이런 강도를 전기전자에 대한 일단 지수로 움직이는 전기전자 종목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성장성을 더 보일 수 있는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강도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 시장을 보면은 면세점 사업도 최근에 일부 조금 올라오는 부분도 보이고 특히 이제 많이 소외했다고 생각했던 조선 쪽도 네. 또 괜찮은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네네. 의견이 좀 어떠신지요? 글쎄요, 조선은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주가가 바로바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현대중공업 같은 곳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주가들이 바로 못 움직였던 부분들은 흑자 전환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해에는 이 LNG 발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까지도 이제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움직일 만한 길들은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결국 그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전자에 집중을 해서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기에다가 조금 더 유동성이 옮겨와서 운송 장비 서비스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조선이라던가 다양한 섹터를 살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조금 더 강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좀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그 게임주가 네. 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맞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르엠 같은 경우에 뭐 신작이 지금 글로벌 동접이 8만 명 정도 이상 뭐 들어오고 네네.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많은 거예요? 8만이면 동접이면 네, 많죠. 동접이기 꽤 때문에 많죠. 굉장히 많은 예. 그래서 네. 약간 위메이드도 오늘 13% 이상 올라가면서 네. 뭐 전반적으로 위메이드 말고도 뭐 약간 보이는 데브시스터스, 넷마블,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대부분 게임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좀 괜찮았습니다. 네, 맞아요. 게임주에 대한 시각이 좀 어떨까요? 글쎄요. 게임주가 오늘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해주긴 했는데 오늘 그 말씀해주신 이슈 외에도 저는 이제 최근에 말이 또 나오고 있는 증권 거래 토큰 네. 이런 쪽들이 역시나 유동성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AI, 로봇 같은 것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강하게 올렸고요. 그 이후에 어떤 위성이라던가 한국 우주 이런 쪽들까지 올랐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 같은 쪽도 결국에는 엔터라던가 미디어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런 게임으로만 볼 게 아니라 NFT라던가 이런 예전에 고밸류를 줬었던 요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P2E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었던 위메이드가 오늘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나왔던 또 이슈는 국내에서 이런 P2E에 대해서 다시 불어하는 움직임들이 또 나왔어요. 물론 국내 게임 시장이 해외 대비했을 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중국이라던가 북미, 유럽, 뭐 일본 이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큰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P2E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화를 시키려는 NFT까지도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자꾸 무산되고 있다는 건 악재성 이슈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임주는 네오위즈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오위즈. 네, 이런 왜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임들이 너무나도 MMORPG 그리고 모바일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르의 다변화도 없고 영역의 다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올해 출시가 될 텐데요. 이게 콘솔 게임입니다.
그런데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면서 이 만약에 판매량이 정말로 많이 나오면서 실적이 기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 게임 업체들이 이런 콘솔이라던가 장르의 다변화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좌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판매량이 나오면서 정말 네오이즈가 의미 있는 실적까지도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게임업계 전반으로 일단은 MMORPG라던가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던, 그리고 이런 모바일 쪽에만 의존하던 이런 분들은 좀 약간의 좀 탈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게임주의 급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게 단순히 동접자 수라던가 인기 순위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매출 순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 순위가 일단 신작이 나오면은 급격하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지를 보셔야지, 잠깐 반짝 올라가고 이게 바로 순위권 밖으로 밀린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 그 에로 배우 이게 되게 핫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쪽에서 어떤 쪽이 지금 가장 그 핫한 것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네. 보세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 쪽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차 전지 한다, 뭐 붙인다 하면은 모든 분야들 다 올려서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야는 이제 딱 세 가지입니다. 정제 쪽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셀 쪽, 그 중에서도 우리 배터리 3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와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거, 이게 LFP 배터리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는 탄산 리튬이 정제가 된 게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배터리, 이런 하이니켈 쪽에는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정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테슬라 엄청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너무 갑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뒤쪽으로 GM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정제되는 그런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열차게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수직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터리 셀이 있고 그 밑에 양극재 있고, 양극재 만드는데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가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저는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순도가 무려 1리터당 981mg의 리튬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초고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말로 정제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그걸 포스코 케미칼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3단계로 배터리 쪽은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신 섹터도 좀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좀 보시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개별적인 또 스타디도 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오셨던 그 교보증권의 사연권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기회 또 있으면은 저희가 또 좋은 자리로 모셔서 네. 시간 관련된 모습을 또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